이번에 이제 서울을 넘어가지고 경기도로 좀 가보려고 하는데 경기도에는 민주당 후보였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있습니다. 재선 도전에 나설 계획인데요. 김동연 지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 일단 뭐 전형적으로 이제 좀 흙수저에서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분이죠. 그래서 뭐 11살 나이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소년 가장에 대해서 할머니, 어머니, 뭐 동생 셋의 부양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수 상고를 나오셔서 이제 한국신탁은행에 다니셨고 뭐 낮에는 은행원, 밤에는 이제 당시 야간 대학이었던 국제대학, 지금은 이제 아마 서경대학이 된 것 같은데요. 거기서 뭐 공부를 했고 하면서 이제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모두 합격해서 경제 관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흑수저 스토리에 대해서 책 같은 데도 많이 썼는데 뭐 어린 나이에 은행에 들어갔을 때는 우쭐했는데 뭐 상고 출신이라는 현실의 벽은 높았다. 그래서 좀 답답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재경부 들어가서 기재부 들어가서 지금 기재부죠. 기재부에 들어가서 흑수저의 비명문대 출신이다 이래가지고 좀 이제 선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뒤지고 싶지가 않아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고 뭐 미국 유학 가서는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화도 좀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야간대를 했다고 나왔다고 하면 저 공무원 네. 선배들이 요즘은 뭐 희한한 대학 나와서 고시부터 여기까지 오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자기 동료가 있는데 자기는 은행에서 8년 일한 그 경력도 있는데 이제 서울대 나왔다는 이유로 동료를 추천하고 이런 걸 보면서 많이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독하게 일을 한 것 같고 저희 그 정치비상구에도 2번 나오셨고 그래서 사실 저도 그때 현역 도지사가 그 여기 나온 거 보고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셨는데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상당히 조리 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좀 또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 큰아들이 백혈병으로 떠났습니다. 그 국무조정실장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발인 마친 날도 사무실에 오후에 나와서 뭐 음. 국무조정실에서 만든 원전비리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다고 하고요. 나중에 보면 이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고 심장에 큰 구멍이 난 것 같다. 뭐 직원들한테 이런 이메일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국무조정실장에서 뭐 물러나고 그다음에 한동안은 야인으로 계셨고 그다음에 아주대 총장을 좀 했었죠. 그래서 아주대 총장 할 때 이력들을 보니까 굉장히 그때 호평일색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캠퍼스의 활력도 불러일으키고 음. 소통하는 총장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평판이 좋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경제부총리로 임명이 되면서 다시 이제 중앙무대로 나서게 된 것이지요. 아니 제가 그 김동연 지사가 서경대학을 졸업한지 제가 몰랐는데 그 대학 이름이 전엔 달랐던 거고. 저희 학교 다닐 때 국제대학이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서울시장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대일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일고를 졸업했어요. 그 자리가 지금 성형대학교에 있죠. 근데 대일고 재단의 서경대학교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대일고등학교가 사립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대일고 재단이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배출한 인물들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도 또 대일고 되네요. 출신이고요. 참고로 이런 말씀을 좀. 그 말 하려고 지금. 아니 근데 서경대학교 자리에 그 예전 대일고등학교 그 네. 건물들이 있다고 하던데 아니 맞아요. 예. 그게 옮겨간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서경대에서 그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대일고로도 넘어오기도 합니다. 그런 일도 있을 정도로 교류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린 거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정말 뼈저리게 가난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야간 대학 다니면서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고 했더니 그 데모하는 학생들이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그저 살기에 바빴다고 회상을 하면서 나는 직장 생활도 하고 야간 대학도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민주주의를 외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데모하는 대학생들이 너무나 부러웠다. 나는 그렇게 못하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여간 김동연 지사는 고시에 합격을 하고 이후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정부에 중용이 됐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기본적으로 뭐 이용욱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아랫사람한테 독하게 하고 근데 또 보니까 이제 이 상사의 뜻을 잘 헤아리는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상사가 봤을 때는 이상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부하 내지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예산 전문 경제 관료니까 맞아요. 꼼꼼하고 뭐 기획력이 뛰어나다고 했고 일처리가 깔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이 기획예산처하고 기재부 있을 때 이제 주로 이제 요직 거치면서 이제 보였던 모습이 뭐 기획력이라든가 추진력이 좋아가지고 뭐 정책 수립의 마스터라는 별명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뭐 저희 이제 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보면 이제 본인이 되게 이제 후배들도 되게 막 쪼우고 뭐 그랬다는 거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모습 보면서 뭐 야, 이게 뭐 윗사람 봤을 때는 진짜
이상적인 사람이겠구나 생각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이상적인데 아랫사람은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할 수 있는 상사. 그렇죠. 그 하나 여담으로 덧붙이면 지금 막 생각이 났는데 지금 뭐 그 이전 정부에서 뭐 꽤 높이 올라간 경제 관료를 제가 이제 좀 친한 분이 계셨는데 그 저희한테는 뭐 기자들하고는 참 친분도 좋으시고 뭐 되게 온화하고 좋은데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은 예를 들어서 뭐 열쇠 같은 게 우물을 뭐 어디 호수에 빠지잖아요. 그럼 호수를 다 파내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상당히 야 무조건 해결해라. 기재부 관료로서 잘 나갔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도 특징이 있어요. 저녁을 같이 먹다가도 일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일에 미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한 자리에 가는 거는 괜히 가는 건 아니다. 아니 그리고 이분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헷갈리는 분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 게 2016년에 그 새누리당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선거에서 크게 지면서 당시에 이제 아주대 총장을 김동연 지사는 하고 있을 때고 그때 이제 김광림 의원이 그 정책위 의장인가 하면서 아마도 같은 고시 관료 출신이잖아요. 재경부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그런 인연으로 찾아와가지고 그 제안을 한 게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본인은 이제 거절을 했는데 그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진짜 안 가는 이유는 그 당은 저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본인 책에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냐면 김광림 의원이 가치를 언급하는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료로서 옆에서 본 김동연은 정말로 정치 색깔이 어떻게 보면 우리 당시 새누리당과 여당과 비슷할 줄 알았는데 김동연이 그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하면서 가치를 얘기하니까 김광림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교용 기자가 말하니까 저도 하나 일화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새누리당 시절 반장할 때 그때가 이제 새누리당이었나? 예, 새누리당 시절 반장할 때 얘기인데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책을 냈는데 그거를 당에 다 돌렸나 봐요. 자기 책을.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새누리당 한 국장급 되는 인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자기는 이 사람이 우리 정치에 뜻이 있고 언젠가 우리 쪽으로 오겠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안 그래도 그분하고 다시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는 그래서 이 김동연 지사가 자기네 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분이 그 문재인 정부 부총리 물러나고 나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비판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막 비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제3당 세우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물론 그때는 좀 완주가 어려운 환경이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 윤석열이든 어떤 보수 후보랑 단일화를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사실 좀 섣부른 관측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재명 그 대통령하고 단일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사실 김동연 지사가 그 단일화라고 하기에는 표가 너무 미미해서 본인이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쪽에 가봐야 자기가 세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또 저도 이제 경기도 쪽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사석에서도 늘 말씀을 하신대요. 자기는 원래 민주당 유전자가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헷갈리는 측면은 있죠. 경제 관료로서. 정치적으로 기본적으로 뿌리가 중요한 건데 김동연 지사는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민주당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그런 정치적인 지향을 가졌다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김동연 지사가 정치적 체급을 크게 올린 거는 지지난 대선이죠. 2021년 8월에 대선에 출마하면서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는 뭐 사실 약간 뭐 청년들 만나고 다니면서 물론 이제 뭐 정치하려는다는 생각은 좀 있었긴 했는데 2021년 7월인가요? 그 뭐 김동연의 금기계라는 제목의 책을 내면서 이제 뭐 이 추격 경제, 세습 경제, 거품 경제 금기를 깨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약간 자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인들이 통상 이렇게 대선 출마하기 전에 내는 게 자서전이라든가 약간 본인이 직접 쓴 것 같지 않지만 아무튼 책을 내면서 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권 진입을 위한 좀 밑작업을 좀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안철수 대표 당시 국민의당이죠. 안철수 대표 연대 제안 왔는데 뭐 자기가 뭐 새 분이나 뭐 정치 공학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물결 창단을 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저희 방송에서 나와서도 많이 밝혔지만 당시에 또 뭐 윤석열로부터도 이제 뭐 제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와가지고 선배님 같이 하십시다라고 했다는데 근데 한 1시간 40분 이야기하다 보니까 왜 정치 시작했냐고 물어보니까 대답만 길고 뭐 장황하고 내용은 없고 해가지고 자기가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고 뭐 그 와중에 또 유승이 자기 이야기만 했다는 이야기를 또 했던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하고 이제 합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
뭐 후보로 경기지사 나가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권 지짐을 제대로 한 거죠. 네. 그거 하나 덧붙이니까 이거 덧붙이고 싶은 게 김종인 위원장 얘기 많이 하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걸 주선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과의 만남을.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건 제가 취재를 한 거고 그래서 그때 셋이 만나서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 그 말 듣고 갔으면 지금 뭐 아니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와의 만남만 주선한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동연 지사한테 2021년도에 자기가 비대위원장 할 때 서울시장 후보 제안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예전에부터 뭐 김동연은 대통령감 이랬다고 말했다고 네. 경기도 쪽 분들이 주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랬을 개연성은 있죠.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게 지금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만 제안을 한 게 아니고 그 본인의 회고담들이 다 이렇게 책에 많이 세세히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2021년 서울시장 선거가 박원순 시장이 6호로 치러진 재보선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나가는 것보다 김동연 그 지사가 출마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제안을 했다는 거고 당시에 대표가 이낙연 대표였는데 이낙연 대표도 직접 만나서 출마를 권유했지만 본인이 고사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엔 출마를 안 하고 대선에 나갔다가 결국은 이제 이재명 그 대통령한테 양보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2022년 6월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경기도지사에 입후보를 하게 되는 건데 당시에 김은혜 후보를 굉장히 가까스로 이겼어요. 그렇죠. 근데 당시 이제 좀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민주당 쪽에서는. 왜냐면 이제 대선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 뭐 여당세가 좀 강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 이제 지방선거 보면 민주당이 이제 이른바 텃밭으로 분류되는 호남하고 제주 빼고는 경기지사 빼놓고는 이제 광역단체장에서 이긴 게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김동연 지사가 아슬아슬하게 이긴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이 뭐 윤석열이 뭐 대놓고 그 김은혜 뭐 후보 지원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좀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사실 많았고 그리고 이제 당시 그 이 투표하기 직전까지 나온 뭐 여론조사를 보면 이 계속 박빙인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방송 3사 그 투표 당일에 출구조사 보면 김 지사가 그 김은혜 후보한테 한 0.6% 포인트 차로 지는 걸로 맞아요. 나와가지고 예. 그 당시에 이제 개표 초반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보면 끝까지 경기지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딴 데는 거의 승부가 났고 그리고 실제로 투표 이 개표를 까니까 이제 김은혜 후보가 예상대로 그 출구조사대로 앞서는 걸로 나와가지고 새벽 한 2시쯤에 MBC 쪽인가에서 김은혜 후보 당선 확정 그랬어요? 속보를 내보냈을 정도로 이렇게 격차가 한 2, 3만 표 정도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경기도 지역이라는 게 이게 지역별로 이제 차이들이 다르죠. 있는데 이른바 이제 서부 쪽에 있는 그 투표함이 이제 점점 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투표 결과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이게 좁혀지기 시작하다가 네. 새벽 한 5시쯤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고 한 7시쯤에 이제 당선이 확정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까지 저희 보통 이제 언론사에서 이렇게 뭐 지방선거 이 기사 쓸 때 뭐 마감을 최대한 늦춰도 한 1시나 2시까지 늦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경기지사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지도를 딱 그려놓고 이렇게 색깔을 넣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네. 뭐 근데 민주당이 이긴 데는 파란색이고 그 국힘이 이긴 데는 빨간색이고 해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갈려져 나가는 상황에서 경기 쪽 지사만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회색인가 해가지고 아직 확정 안 됐다는 식으로 다음 날까지 나와가지고 그 다음 날 다시 기사를 다시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표차가 그 퍼센트 포인트로는 0.15% 포인트 차가 난 거고 투표수로는 8,913표 차니까 정말로 이렇게 신승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번에 경기도 국감을 하는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가 또 김은혜 의원하고 또 만났거든요. 뭐 김은혜 의원 전 뭐 잘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나 대단히 좀 비호감이 되는데 국감에서 보면 시비를 이제 거셨더라고요. 뭐 경기도 내 뭐 중국인이 산 땅을 보니까 뭐 필지만으로 150%가 늘고 뭐 가액 기준으로 200% 가까이 늘었다. 뭐 투기조사 권한이 있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다. 뭐 그러니까 이제 김 지사가 이건 혐오와 선동 표현을 썼는데 이러면서 네. 김은혜가 얘기를 했는데 김은혜 의원이 선동과 혐오의 언사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김현지 실장 얘기를 하면서 김현지 실장이 그 도청 PC 하드 삭제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뭐 감찰 조사했냐 했더니 왜 김현지 눈치 보냐 했더니 이거 보세요 의원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왜 경기도청 국감에서 김현지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 나오냐 뭐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은혜 의원이 지금 경기도지사를 나가기에는 판세가 안 좋아서 본인이 굉장히 약은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나올까 싶은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되면은 뭐 또 선거 나오려고 일부러 때렸다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때 진 사감으로 막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이게 생각도 지금 듭니다. 약간 전사가 있는 게 김동연 지사가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이 최근에 이제 3대 쇼핑 방지법이라는 법을 발의를 하잖아요. 대표로 그게 이제 중국인의 부동산 쇼핑하고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막겠다고 해서 네. 사실상 전형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반중 정서 조장하는 법이잖아요. 맞아요. 그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고 김동연 지사도 자기 그 SNS에다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혐오와 선동을 이제 부추긴다고 비판하니까 그거를 이제 아마 김은혜 의원이 약간 가슴에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거꾸로 이제 그 국감에서 질문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걸 자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내는 거에 대해서 왜 혐오와 선동이라고 하냐라는 식으로 하니까 이제 김동연 지사 다시 받아친 거죠. 그렇게 말한 거말로 혐오와 선동이다라고 하는데 아까 이용욱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김은혜 이 의원이 되게 약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이 김동연 지사가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때 이 중국 부동산 문제 그렇게 문제였으면 뭘 했지 뭐 했냐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네. 그 생각이 든 게 이 김은혜 의원이 지금 아닌 척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윤석열 정부 홍보수석이 초대 홍보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기지사로 나왔어요. 당시에 이제 이른바 친윤이죠. 대표적인. 그렇죠. 저는 김은혜 의원 하면은 개인적으로 연은 없지만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게 그거예요. 이명박 때 되고 나서 자기네들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라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시원하게 망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돼서 또 나와서 자기네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프로 어떻게 하나 보자. 보니까 네. 보니까 프로 술꾼너였고 뭐 프로 아부꾼들만 잔뜩 있었던 프로 정권은 맞는데 그렇게 프로를 좋아하시다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출세를 일찍 하신 분이죠. 사실은 민간 기업인 KT에서 홍보실에서도 고위 임원을 굉장히 어린 나이에 했는데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손윗 사람들도 많이 팀원들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들어봤더니 당시에 경제적으로 풍족한 거는 우리가 재산 공개를 통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택시비를 이렇게 두툼하게 줘가지고 직원들은 굉장히 호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좀 있던데